갤러리 개관식 날 수십 명의 하객들 앞에서 도영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 삼촌이 요즘 많이 편찮으세요. 뭔 소리야, 도영아? 저는 당황해서 일어섰어요. 삼촌, 앉으세요.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의사가. 치매라고? 나는 멀쩡해.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나이면 그럴 수 있지. 가족이 고생이 많겠네. 지혜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버님,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조용히 하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삼촌, 그림도 이제 그만 그리시고 쉬세요. 손도 떨리시잖아요. 도영의 말에 갤러리 관계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양원도 좋은 곳으로 알아봤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화가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하객들은 저를 불쌍한 노인으로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갤러리 구석에서 모든 걸 녹음하고 있는 지훈을 말이에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윤아입니다. 올해 74살이 되었죠. 평생 그림을 그려온 화가였는데 이제는 은퇴해서 서울 근교 작은 전원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날 밤만큼은 정말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깊은 잠에 빠져있던 저를 깨운 건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엔 꿈인 줄 알았어요. 아무래도 이 나이가 되니까 잠이 얕아져서 작은 소리에도 깨곤 하거든요. 그런데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똑똑똑, 똑똑똑. 침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마당엔 달빛만이 은은하게 깔려 있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감나무 그림자가 담벼락에 어른거렸죠. 평소 같으면 그런 풍경을 보며 마음이 편해졌을 텐데 그날은 왠지 불안했습니다. 똑똑똑. 소리가 또 들렸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무릎이 뻣뻣해서 몸을 일으키는 것도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침실에서 현관까지 가는데도 제법 시간이 걸렸어요.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이런 깊은 밤에 누가 찾아올까요? 택배나 우편물도 아닐 테고 응급 상황이라면 전화를 먼저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도 선생님, 밖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젊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누구인지 바로 떠오르지 않았죠. 도 선생님 계시죠? 지금 당장 나가셔야 해요. 그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문을 열기 전에 누구인지 물어봤을 텐데 그날은 왠지 그럴 수가 없었어요. 목소리 주인이 정말 급해 보였거든요.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건 지훈이었어요. 근처 갤러리에서 알바를 하는 25살 청년이죠. 평소에 제 그림 전시회 때마다 도움을 주던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지훈의 얼굴이 심상치 않았어요.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숨도 가쁘게 쉬고 있었죠. 지훈아, 무슨 일이니? 저는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훈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셔야 해요.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차분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는데 이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그런데 왜? 선생님, 제발이요. 그림 도구랑 필요한 것만 챙기세요. 빨리요. 지훈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이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재촉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심각함을 느꼈죠.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실로 돌아가서
평소 사용하던 그림 가방을 들었어요. 붓과 물감, 스케치북이 들어있는 낡은 가죽 가방이었죠. 그리고 옷장에서 두꺼운 코트 한 벌을 꺼내 입었습니다. 현관으로 나오니 지훈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아이 얼굴을 보니까 정말 급한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이제 가요. 지훈이 제 팔을 살짝 잡고 현관문 밖으로 안내했어요. 저는 뒤돌아보며 집안의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잠갔죠. 마당을 나서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40년 동안 살아온 집이었어요. 작은 화실에서 수많은 그림을 그렸고 마당 한 구석에는 제가 직접 심은 장미꽃도 피어 있었죠.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집을 떠나야 하는 걸까요? 지훈은 앞장서서 빠른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74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서둘러 앞을 향해 걸어가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뒤를 따라가며 자꾸 뒤를 돌아보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여행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집에서 50m쯤 떨어진 골목길 모퉁이에서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훈이 갑자기 뒤돌아보라는 손짓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제가 방금 전까지 있었던 집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분명히 현관문을 나서면서 모든 불을 껐는데 말이죠. 그런데 침실 창문에서 환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저는 중얼거리며 집을 바라봤어요. 달빛 아래서도 확실히 보였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잠들었던 침실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하게도 창문 너머로 어떤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사람의 모습 같았어요. 키가 제법 큰 남자처럼 보였죠. 누구지? 내가 안에 있었으면.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만약 지훈이 깨우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그 방에서 잠들어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 정체불명의 사람과 마주쳤을 텐데 말이죠. 지훈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더 가야 해요. 그 아이 목소리가 여전히 다급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에 불이 켜진 걸 보고는 전혀 놀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지훈아, 저기 봐. 내 집에 누군가 있어. 저는 지훈의 팔을 잡고 집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나오시라고 했잖아요. 지훈의 말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지훈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전화가 연결되자 지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요. 무사히 모셨습니다. 저는 지훈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무사히 모셨다고요? 그럼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말인가요? 지훈이 계속 통화했습니다. 네, 예상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선생님은 안전합니다. 저는 지훈의 옆 얼굴을 바라봤어요. 달빛 아래서 보니 그 아이 표정이 처음 봤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다급해 보였던 얼굴에는 이제 차분함이 있었어요. 마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겠어요. 지훈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선생님, 설명은 나중에 드릴게요. 지금은 이곳을 떠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 쉽게 발길을 떼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살았던 집에 누군가 멋대로 들어가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집 쪽을 다시 바라보니 침실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도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 그림들은 괜찮을까? 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화실에는 평생 그려온 작품들이 있었거든요. 아직 완성하지 못한 그림도 있었고, 처음 그림을 배울 때 그린 습작들도 있었죠. 지훈이 제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선생님 작품들은 안전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림에는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 사람들이라고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는 말인가요? 저는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이 착한 청년이 도대체 어떤 일에 관련된 걸까요? 평소에 갤러리에서 그림 정리하고 관람객들 안내하던 그 지훈이 맞나요? 지훈아, 너는 정확히 누구니?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주변을 둘러보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위험해요. 나중에 모든 걸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지금은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소 예의 바르고 차분하던 그 아이가 이렇게 애원하듯 말하는 걸 보니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았어요. 저는 다시 한번 집을 바라봤습니다. 침실 창문에서는 여전히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낯선 사람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평온했던 제 삶이 이 한밤중에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지훈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으려고 했지만 자꾸만 시선이 집 쪽으로 향했어요. 골목길을 벗어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집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전원주택은 달빛 아래 고요히 서 있었지만 그 안에서는 제가 모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이 말한 대로 정말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74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지훈과 함께 어둠 속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과연 이 긴 밤이 끝나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모든 건 몇 달 전부터 시작됐다. 지훈과 함께 어둠 속을 걸으면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74년을 평범하게 살아온 화가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런데 곰곰 생각해보니 모든 게 몇 달 전부터 시작된 것 같았어요. 그때는 참 평범한 가을날이었습니다. 조카 도영이 며느리 지혜와 함께 집에 놀러 왔었거든요. 도영은 제 형의 아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영리하고 사업 감각이 뛰어난 아이였죠. 삼촌, 요즘 몸은 어떠세요? 도영이 거실 소파에 앉으면서 물었어요. 35살 된 조카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증권회사에서 일한다고 했죠. 괜찮다. 그림도 계속 그리고 있고 말이야. 저는 화실에서 작업하던 그림을 보여줬어요. 가을 단풍을 그린 풍경화였습니다. 아직 완성하지 못했지만 제법 만족스러웠거든요. 그런데 며느리 지혜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님, 그런데 혼자 계시니까 불안해요. 건강 관리도 제대로 안 되시고. 지혜는 29살이었어요. 도영과 결혼한 지 3년 된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안부를 묻곤 했죠. 아직 건강해. 걱정할 거 없어.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실제로 큰 병치레한 적도 없었고 매일 산책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도영이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삼촌, 재산 관리를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요즘 금융 상품도 복잡하고 세금 문제도 있잖아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그런 일들이 번거롭긴 했거든요. 은행에 가는 것도 점점 귀찮아지고 있었고, 각종 서류 정리하는 것도 복잡했어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데, 삼촌, 저는 이쪽 전문가잖아요. 그리고 삼촌 작품들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도영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제 그림들은 화실과 집 곳곳에 정리 없이 쌓여 있었거든요. 결국 저는 도영과 지혜에게 재산 관리를 맡겼습니다. 통장이며 부동산 관련 서류들을 모두 넘겨줬어요. 그리고 작품들도 정리해서 목록을 만들어 달라고 했죠. 처음 몇 주는 정말 편했습니다. 복잡한 일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그림 그리는 데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근처 갤러리에 갔더니 제 그림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전시회에 대해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 그림은 언제 여기에 온 거죠? 저는 갤러리 직원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직원은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영님이 가져오셨는데요. 작가님께서 직접 의뢰하신 거라고 들었어요. 저는 집에 돌아와서 도영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영아, 내 그림을 갤러리에 전시한 이유가 뭐니? 아, 그거요? 삼촌 작품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보면 좋잖아요. 그리고 판매도 될 수 있고요. 도영의 목소리는 태연했어요. 하지만 저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미리 상의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작품이 팔리기도 하고 새로운 전시회 계획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영과 지혜가 다시 집에 왔어요. 그런데 그때 분위기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삼촌,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지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저는 별로 아픈 데가 없었거든요. 괜찮은데? 그림도 열심히 그리고 있고. 그게 문제예요, 삼촌. 이제 그만 쉬셔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도영이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작업은 그만두시죠. 나이도 있으시고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림을 그만두라고요? 그림은 제 인생 그 자체였는데 말이죠. 무슨 소리야? 나는 아직 건강해. 삼촌,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병원도 알아봤어요. 좋은 요양원도 있고요. 지혜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요양원이라니요? 나는 아직 정정해. 그림도 계속 그릴 거야. 삼촌, 고집 부리지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편히 쉬시면 돼요. 그날 이후로 도영과 지혜는 자주 찾아와서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그림 그만두라는 말, 병원에 가보라는 말, 요양원을 알아봤다는 말. 저는 제가 여전히 건강하다는 걸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더 열심히 그림을 그렸고 매일 산책도 했어요. 갤러리에도 자주 가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죠. 하지만 점점 이상한 일들이 생겼어요. 갤러리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제 작품에 대한 문의도 모두 도영에게로 가더라고요. 어느 날은 오랫동안 알던 화랑 사장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도 선생님, 요즘 많이 편찮으시다면서요? 조카분이 그러시던데.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도영과 지혜가 사람들에게 제가 아프다고 말하고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제 명성과 인맥들이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밤 지훈이 저를 깨워서 집에서 나오게 했죠. 아마 이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일인 것 같았습니다. 지훈과 함께 걸으면서 저는 뒤돌아봤어요. 멀어져가는 집을 바라보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74년을 살아오면서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몰랐어요.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서 저는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 청년의 얼굴이 보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지훈아, 이제 설명해 줄 수 있니?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말이야.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집을 나온 지 1시간이 넘었는데 아직도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거든요. 지훈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화면을 저에게 보여줬어요. 도 선생님, 그들 대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그들이라고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며칠 전 갤러리에서 일하는데 도영 씨와 지혜 씨가 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화장실에 있을 때 둘이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심각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무슨 통화였는데? 보험 설계사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보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제 보험이요? 저는 평범한 생명보험 하나만 들어두었는데 말이죠. 지훈이 휴대폰을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재생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도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이 타이밍이에요. 늦으면 곤란해져요. 그 다음에는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보험 설계사인 것 같았습니다. 보험금 규모가 생각보다 크네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리고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요즘 치매 증상도 보이고 계시고 건강도 많이 안 좋으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치매 증상이라고요? 저는 멀쩡한데 무슨 소리인가요? 녹음이 계속됐습니다. 도영의 목소리였어요. 갤러리도 넘기고 보험금 정리까지. 이번엔 제대로 마무리하자. 보험 설계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연사가 아니면 조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 지혜가 차갑게 말했어요. 사고로 만들면 되죠. 나이 많은 사람이 집에서 혼자 지내다가 사고 나는 건 흔한 일이에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사고로 만든다고요? 설마 저를 해치려는 건가요? 녹음에서 도영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면 자연스럽겠죠. 아니면 화재 사고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을 거예요. 다만 타이밍이 중요해요. 보험 설계사의 말에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정리할게요. 더 늦으면 의심받을 수 있어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아끼던 조카와 조카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다니요. 그것도 보험금 때문에 말이에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지훈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제로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 깨운 거구나. 네. 오늘 밤에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미리 모시고 나온 거예요. 지훈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소름이 돋았어요. 만약 그 아이가 깨우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서 몇 걸음 걸어봤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74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저를 돈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도영이가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저는 중얼거렸어요. 어릴 때부터 귀여워했던 조카였는데 말이죠. 대학 등록금도 제가 도와줬고 결혼할 때도 축의금을 많이 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저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다니요. 지혜도 마찬가지였구나. 며느리 지혜는 평소에 잘 웃고 예의 바른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녹음에서 들은 목소리는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저는 공원 벤치에 다시 앉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지훈이 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녹음뿐이잖아. 그리고 실제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고, 하지만 위험해요. 그들이 또 다른 계획을 세울 수도 있어요. 지훈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 가족이 그런 일을 벌일 수 있을까요? 바람이 불어와서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어요. 가을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마음은 깜깜했습니다. 40년 동안 살았던 집도 떠나야 하고 믿었던 가족들도 저를 배신했어요. 이제 제가 의지할 곳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어요. 74살 된 늙은이가 이런 곳에서 울 수는 없었거든요.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청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지훈을 바라봤어요. 이 나이에 이런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젊은 친구뿐이라니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74년을 살아왔는데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지훈아, 고마워. 하지만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저는 일어서서 어깨를 펴고 서 있었습니다. 비록 다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굳었어요.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그날 밤 공원에서 저는 다짐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말이죠. 공원 벤치에서 일어선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내 이름으로 내 그림을 지키겠다. 저는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청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지훈아, 너는 정확히 누구니? 갤러리 알바생이 어떻게 이런 일을 알 수 있었지? 지훈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백했습니다. 실은 저는 미대 휴학생이에요. 그리고 탐정사무소에서 조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탐정사무소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조카분이 의뢰를 했어요. 선생님을 감시해달라고 말이에요. 그 말에 저는 더욱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도영이 저를 감시까지 했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저는 선생님 편이에요. 그래서 진실을 알려드린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그 청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형이에요. 지훈이 전화를 받더니 누군가와 잠시 통화했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제 형을 만나보시겠어요? 전문 탐정이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30분 후 공원 입구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지훈보다 키가 크고 근육질 체격이었어요. 나이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석입니다. 그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지훈의 형이라는 전문 탐정이었습니다. 지훈에게서 들었어요. 심각한 상황이네요. 지석이 녹음 파일을 다시 들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 확보를 시작해야겠어요. 우선 CCTV부터 확인해 봅시다. 그는 노트북을 꺼내서 뭔가 작업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집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갤러리 내부 감시도 필요하고요. 지석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 전문가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들이 눈치채면 더 급하게 행동할 수 있거든요. 지석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늦었어요. 더 늦으면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될 거예요. 그때 저는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유나야, 화가는 진실을 그려야 한다. 거짓으로는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없어. 그때는 그저 그림에 대한 조언인 줄 알았는데 이제야 그 깊은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찾아야 했어요. 제 인생의 진실을 말이죠. 지석 씨, 부탁해요. 증거를 찾아주세요. 저는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지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위장 접근도 시도해 볼게요. 갤러리에 가서 그들의 움직임을 더 자세히 파악해야겠어요. 지훈이 형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형, 조심해요. 걱정 마. 이런 일은 익숙해. 지석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확실한 증거를 찾아드릴게요. 저는 감사의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어요. 74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위기는 처음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 그림들과 제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일주일 후 저는 도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영아, 삼촌이야. 아, 삼촌. 어디 계세요? 며칠째 집에 안 계시던데요. 도영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묻어 있었어요. 아마 그날 밤 계획이 실패한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친구 집에 있었어. 그런데 말이야, 은퇴 복귀 전시회를 열려고 하거든. 은퇴 복귀 전시회요? 응. 마지막으로 내 그림들을 제대로 전시하고 싶어서 말이야. 너희도 와줄 수 있지? 전화 너머로 도영이 지혜와 뭔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물론이죠, 삼촌. 언제 하시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평소 다니던 그 갤러리에서 해. 꼭 와줘. 네, 알겠습니다. 지혜랑 같이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지석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어때요? 올 것 같나요? 지석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 거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할 테니까. 토요일 오후 갤러리에는 제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40년간 그린 작품들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평소보다 작은 규모였지만 의미 있는 전시였습니다. 지훈이 갤러리 한 구석에서 음료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석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도영과 지혜가 갤러리에 들어왔습니다. 삼촌, 축하해요. 도영이 꽃다발을 들고 와서 저에게 건넸어요. 평소처럼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그림들이네요. 역시 선생님이세요. 지혜도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미소 뒤에 숨은 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아마 마지막 전시회가 될 것 같아서 특별히 준비했어. 저는 일부러 쓸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자 도영과 지혜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자 관람객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갤러리에는 저희 셋과 지훈만 남았습니다. 삼촌, 좀 피곤해 보이세요. 지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좀 그래. 요즘 잠도 잘 못 자고 있어서 말이야. 그럼 특별한 차를 준비해 왔어요. 몸에 좋은 한방차거든요. 지혜가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종이컵에 차를 따라서 저에게 건넸어요. 정성스럽게 우려온 거예요. 드시면 기력이 회복될 거예요. 저는 종이컵을 받으면서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갤러리 한 구석에 숨어있던 지석이 작은 기계를 조작했어요. 몇 초 후 지석의 휴대폰에 신호가 왔습니다. 독극물 탐지 장비가 반응한 거였어요. 지혜야, 이 차에는 뭐가 들어있니? 저는 종이컵을 들고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한방 재료들이요. 몸에 좋은 것들만. 정말? 그럼 너부터 한 모금 마셔볼래? 저는 종이컵을 지혜에게 내밀었습니다. 지혜가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위가 안 좋아서. 그때 도영이 나섰습니다. 삼촌, 왜 그러세요? 지혜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건데. 도영아, 너는 알고 있었니? 저는 조카를 바라봤어요. 도영의 얼굴에서 당황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뭘 알아요? 이 차에 독이 들어있다는 걸 말이야. 제 말에 갤러리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지혜와 도영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삼촌, 무슨 소리세요? 독이라니. 도영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때 지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독극물 탐지 장비가 반응했습니다. 지석이 작은 기계를 들고 나타나자 도영과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경찰도 이미 대기 중입니다. 지석의 말에 지혜가 비명을 질렀어요. 이게 뭔 소리예요? 우리가 뭘 했다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훈이 휴대폰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보험 설계사와의 통화 녹음도 있고 갤러리에서 나눈 대화도 모두 녹음되어 있어요. 그러자 도영이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삼촌, 우리도 살아야죠. 삼촌 혼자 그 큰 재산 다 가지고 계시면서. 도영아, 저는 조용히 조카를 불렀어요. 예술? 다 헛것이야. 돈이 최고예요. 삼촌도 이제 나이 들어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도영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듣고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날 죽이려고 했구나. 제 말에 지혜가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우리는 그냥. 그때 갤러리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거였어요. 문이 열리면서 경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하더니 도영과 지혜를 바라봤어요. 증거물과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지석이 경찰관에게 설명했어요. 도영과 지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삼촌, 정말 미안해요. 도영이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우자 지혜가 울기 시작했어요. 도영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갤러리에서 그들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는 게 슬프기도 하고 분노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인생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어요. 지석과 지훈도 함께 왔습니다. 조사실에서 도영과 지혜의 자백이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부인하려고 했지만 녹음 파일과 독극물 증거 앞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계획했습니까? 수사관이 도영에게 물었어요. 석 달 전부터요. 처음에는 그냥 재산 관리만 하려고 했어요. 도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촌 명의로 작품을 팔면서 돈맛을 봤어요. 그리고 보험금까지 알게 되니까 얼마나 횡령했습니까? 총 8억 원 정도 될 겁니다. 도영의 대답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8억 원이나 되는 돈을 제 모르게 빼돌렸다니요. 수사관이 지혜에게도 물었습니다. 독극물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인터넷에서. 쥐약을 농축해서 만들었어요. 지혜의 고백을 듣고 저는 온몸이 오싹해졌어요. 정말 저를 죽이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저는 갤러리로 돌아갔어요. 경찰들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한 수사관이 갤러리 사무실에서 나와서 저를 불렀어요.
사무실 안에는 제가 본 적 없는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제 그림들의 사진과 함께 가격표가 붙어 있었어요. 이 서류들이 뭔가요? 불법 거래 내역서입니다. 선생님 작품을 위조해서 팔았던 기록이에요. 수사관의 설명에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위조까지 했다고요? 여기 보세요. 진품인 것처럼 속여서 해외로 팔았던 기록도 있어요. 서류를 넘겨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만든 위조 그림들이 수십 점이나 되었어요. 그럼 진짜 내 그림들은 어디에 있나요?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훼손되지 않았어요. 수사관이 안내해서 갤러리 뒤편 창고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제 그림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40년간 그려온 작품들이 먼지가 쌓인 창고에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모두 원상복구해 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이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상처받은 마음을 어떻게 치유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영과 지혜는 횡령, 사기,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법정에서 도영이 마지막 변론을 했습니다. 삼촌, 정말 죄송합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아이의 사과를 들을 마음이 없었어요.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도영에게 징역 5년, 피고인 지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가족을 잃은 슬픔은 여전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돌아온 집이었어요. 화실에 들어가니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물감과 캔버스 냄새 말이에요. 저는 새 캔버스를 꺼내서 이젤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었어요. 무엇을 그릴까 생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은 붓끝에서 나왔지만 끝은 내 손으로 마무리한다. 저는 붓에 물감을 묻혀서 캔버스의 첫 번째 선을 그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선이었어요. 74세의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인생의 선말이죠. 며칠 후 지훈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고마워, 지훈아. 너 덕분에 살았어. 지훈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해요. 처음부터 솔직하지 못해서. 아니야. 내가 아니었다면 지금 내가 여기 있지도 못했을 거야. 저는 지훈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지훈의 질문에 저는 화실을 가리켰어요. 그림을 그릴 거야. 진짜 내 그림을 말이야. 새로 그리기 시작한 그림은 풍경화였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자유롭고 더 진솔했습니다. 돈이나 명예를 위한 그림이 아니라 진정한 제 마음을 담은 그림이었거든요. 캔버스 위에 푸른 하늘을 그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74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깨달음을 얻은 시간이기도 했어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진심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것을 말이죠. 저녁 무렵 그림을 마친 저는 마당에 나가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예전과 같은 별들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밝고 더 희망적으로 보였거든요. 지훈과 지석 형제 그리고 저를 도와준 모든 사람들 덕분에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74세의 나이에 말이죠.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술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진실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말이에요. 재판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그날 아침 지훈과 지석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따뜻한 차와 함께 중요한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지훈이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너희와 함께 일하고 싶어. 저는 두 형제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석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이라고 하시면 탐정 일 말이야. 나도 함께 하고 싶어. 제 말에 지훈과 지석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선생님, 위험할 수도 있어요. 지석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거든. 나 같은 어르신들이 얼마나 무력한지 말이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당에는 제가 심은 장미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어. 어르신 사건만 전문으로 다루면 어떨까? 제 제안에 지훈의 눈이 반짝였어요. 노인 보호 전문팀이요? 그래. 나 같은 상황에 처한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거야. 지석이 진지하게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요즘 그런 사건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날부터 저희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어요. 화실을 사무실로 개조했고 필요한 장비들도 구입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모아둔 돈이 이런 곳에 쓰이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첫 번째 의뢰가 들어왔어요. 70대 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며느리가 제 통장을 가져갔는데 돌려주지 않아요. 할머니의 사연을 들으면서 저는 제 일이 떠올랐어요.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지석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혼자 참지 마세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당하고만 살 필요는 없어요. 저는 할머니를 위로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그 후로 비슷한 의뢰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재산을 빼돌린 자식들, 노인을 속이는 사기꾼들, 요양원에서 벌어지는 학대 사건들. 저는 그때마다 직접 현장에 나갔어요. 때로는 위험하기도 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무리하지 마세요. 지훈이 걱정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이게 내 진짜 소명인 것 같아. 저는 정말로 그렇게 느꼈어요. 그림을 그릴 때보다 더 큰 성취감을 느꼈거든요. 6개월이 지나자 저희 팀은 유명해졌습니다.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나왔어요. 74세 화백, 탐정으로 제2의 인생. 신문 기사 제목을 보면서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인생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3명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만든 김치찌개였어요. 선생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지석이 물었습니다. 뭘? 그림을 그만둔 건 말이에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정말 후회하지 않는지 말이죠. 전혀. 오히려 이제야 진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 제 대답에 지훈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림이요? 응.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는 그림 말이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밝았어요. 그날 밤 혼자 마당을 거닐면서 저는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도영과 지혜에게 배신당했을 때의 아픔, 죽음의 위기에서 느꼈던 공포, 그리고 지금의 평온함. 모든 게 꿈 같았어요. 74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을 보면서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 나이에 다시 사람답게 사는구나. 그 순간 집 안에서 지훈과 지석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가족 같은 소리였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가족, 새로운 일,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진정한 삶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74세의 탐정 도윤아, 오늘도 누군가를 도우며 살아갑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손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